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조기 대선 확정된다면은 부동산 공약이 쏟아질까요? 이건 당연하죠.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은 어쨌든 실패고,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은 대실패입니다. 즉, 다음에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공약은요, 부동산을 잡는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잡지 않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 표현이 요게 더 좋겠다. 부양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구라를 많이 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언론은 건설 마피아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은행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면서 은행도 위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제 위기는 보통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게 금리 인하 시기에 나타난다. 근데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이 돈잔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은행은 자본을 확보를 해둬야 된다. 이 얘기했더니 은행 편든다고 엄청 욕을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부터 말씀드린 게 건설 마피아 중에서 뭐 건설사, 그다음에 건설사들의 모임들 있죠? 무슨 연구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협회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다음에 제가 뽑은 게 은행하고 언론을 뽑았어요. 그래서요, 언론이요 부동산 부양하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라. 이거 대표적인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딴 거 모르겠고 우리가 통계를 보시면 돼요. 박근혜 정부 때 언제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가기 시작한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이 나왔던 거죠. 그게 시작이 언제였냐면요, 2014년 하반기부터였어요. 2014년 7월에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가 나왔죠. 그리고 2014년 그 초이노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을 보면요, 2014년 9월에 나왔던 정책이 뭐다? 재건축 연한 완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즉 40년 지나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30년만 지나도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면서 30년 차에서 39년 차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 가능해지면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왔던 대책이 뭐였어요? 2014년 12월에 부동산 3법이 나옵니다. 부동산 3법이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세 번째가 조합원 3주택 허용이에요. 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다. 이거 공급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양이에요. 진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은요, 공공공급이 나와야 돼요. 되게 언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 게 편파적인 게요,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도 외국에서 이런 거 하는 나라 없다. 그래서 외국 하듯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전세 무한 연장법 나왔었죠? 제가 이거를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하려고 했다가 영상으로 안 올렸는데 바로 그날 제가 방송 중에 취소돼가지고. 근데요, 무한 연장법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은 3년으로 늘리는 게 최우선이다, 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공공임대주택이 인식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을 개판으로 해서 그래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이유, 그런 거를 장려하는 이유는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그 주거권은요 진짜로 그 결혼도 못한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고 애 있는 사람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장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어때요? 3구, 4구 이런 거 만들어서요, 누가 결혼해서 누가 애 낳아요? 아니 무슨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또 다자녀한테 주는 주택이 막 5구짜리 이런 거로 공급하고 있으니 누가 받겠냐 그거를.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쓰레기 같은 아파트 이야기 했을 때도요, 공공주택이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이거 자동 비번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옆에 한 사람 허리 정도 되는 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창문 샤시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져 있어. 여기 문 있으면 뭐예요? 여기 넘어가면 땡인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잘못되었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오히려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데인데 공공주택인데도 막 저기 외제차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정보 빨라가지고 악용해서 받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요, 요런 거는 후순이고 핵심은요 DSR 확대가 되냐 안 되냐. 스트레스 DSR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정책 대출하고 전세 대출 DSR만 확실히 해도요 집은 잡힙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제로성 게임이고 유동성 노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임대차 3법 폐지, 요거 집값 부양 정책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갔다는 소리는요 선동이에요. 궤변이고 가스라이팅이에요. 제가 그때 통계를 보여드렸어요. 전세가는 20년 5월부터 뛰기 시작했다. 왜?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20년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승폭이. 안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폭이 올라가던 게 꺾여요. 언제부터 다시 올라가냐? 20년 10월부터. 왜? 임대차법 시행하고서 언론이 엄청나게 선동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하나라도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는 정책은요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전세가 튀어서 뭐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 줄어서 수요도 같이 줄잖아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 수요 공급에 올려놓고 수요랑 공급을 따로 떼놓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년에는 전세 공급이 안 나와서 연장하니까 전세 공급이 안 나와서 그 전세가 떨어진다 하더니 22년엔 뭐라고 그래요? 수요가 쏟아져 나와서 저기 갱신한 수요들이 쏟아져 나와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 전에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 매물이 줄어들어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사기꾼들이죠. 그 다음에 전세대출 총재는 무조건 좋은 거죠. 전세 자금 대출 점진적 축소는요, 또는 전세 보증보험이 축소, 이런 것들은 집값을 잡는 정책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은 대부분 완화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뭐 보유세 완화, 이런 것들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런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영향이 있는 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이게 여론이 갈립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은 매물이 줄어든다.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영향을 준다 라는 게 있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은 집을 보유했을 때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집을 싸게 내놓을 것이다.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얘가 아니고 보통 얘가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다음 정부 때 폐지할 거니까. 요것만 아니라면은 양도세 중과가 아예 법으로 딱 박혀가지고 한 30년 동안은 일단 폐지 안 한다 라고 하면요, 저거는 무조건 집값을 잡습니다. 30년 동안 버틸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양도세 중과가요 한 2, 3년만 버티면 되거든. 그러니까 2, 3년만 버티고 그 다음 정부 때 팔자,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효과가 없는 거지. 근데 양도세 중과는 다른 나라들에서 안 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나라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특히 갭 투기는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죠. 월세는요, 수익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 투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갭 투기는 100%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갭 투기가 주 투기 수단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필요하다. 어차피 그래도 벌럼들은 번다. 근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내수 침투 중에 하나인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20년도 코로나 때 수익 여러 가지 위험자산들 금리 쭉 내려가지고 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나왔는데 다들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고, 당연히 이런 조기 대선들이 확정되면은 부동산 공약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떨어지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다면 이제 올라가는 공약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겠죠. 아까 뭐 전세 시장 위험해지니까 전세 뭐 자금 대출을 확대한다든가, 혹은 전세 보증을 확대한다든가, 이것은 100% 집값 상승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매입이라든가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는 다 상승책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출 확대. 예를 들어 이번 정부의 정책 대출 확대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DSR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이 확대가 되죠. DSR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것은 집값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동산 공약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왜 내내 문재인 정부가 규제에서 집값 튀었다라는 여론을 언론에서 만들었느냐. 요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왜 그런 여론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규제하면 집값 튄다는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들을 쓰는 정부를 뽑기 위해서 언론이 노력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올라갈 때 규제 때문에 폭등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윤석열 정부 때는 완화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완화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정책, 저런 공약들을 집값 잡는다시고 내놓는, 혹은 서민이나 실수요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런 정책들을 낸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띄우려는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건 있습니다. 이거는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섞여서 나올 거예요. 완화하는 정책과 규제하는 정책을 분명히 섞어서 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요, 부동산에서 가장 파워가 센 건요, 금융정책이에요. 1순위가 DSR. DSR을 강화하는 게 가장 세게 들어갈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금리. 그래서 부동산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DSR 강화하는 정책을 쓰는 그쪽이 집값을 잡으려는 그 의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화해서 집값을 부양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집값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은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미래 수요를 현재 신규 수요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이게 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고 24년에는 연봉 7,000에서 8,500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딤돌 대출을 내주고, 그 다음에 전세, 버팀목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상향했죠. 이 사람들의 신규 수요를 끌어왔기 때문이에요. 25년에 또 신규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신생아는 올렸습니다. 신생아 신규는 좀 늘어날 거예요. 소득기준 2억으로 늘렸으니까. 근데 요거는 많지는 않을 거고, 올해도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 그런 공약을 낸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출을 신설하겠다. 주담대로. 어떤 수요들을 잡기 위해서. 라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그 정부는 부동산을 부양시키려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쪽은 부동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